지갑 속 반쪽 목걸이를 바라보던 순간 또다시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시장 속에서 놓친 아들의 작은 손은 여전히 제 손바닥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박정호 의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지갑에서 반쪽 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닳고 바랜 은색 펜던트에는 우리 가족은 언제라는 글귀만 남아 있었죠. 나머지 반쪽에 있을 나 하나라는 글귀와 함께 읽혀야 할 문장이었습니다. 언젠가 잃어버린 아들이 간직했을지도 모르는 나머지 반쪽 목걸이를 찾는 것, 이것이 박 씨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67세가 된 박 씨는 2년 전 대학병원 외과 의사에서 은퇴했습니다. 외과 과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은 찾지 못했다는 아픔이 가슴 한켠에 늘 자리했죠. 의사로서의 삶은 분주했지만 아들을 잃은 후 마음속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병원에서 만나는 어린 환자들, 그 모든 순간이 잃어버린 민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밤늦게 수술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민수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문을 열어보는 습관은 30년간 변하지 않았죠. 은퇴 후 그는 주말마다 노숙자 쉼터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의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지만 내면에는 혹시라도 그곳에서 아들을 만날지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죠. 거리의 남자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우리 민수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봉사활동 중 만나는 30대 남성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박 씨는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놓을 수 없었죠. 아들을 찾는 일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은 1995년 3월 15일 민수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에서 생일 선물을 고르던 중 순간적으로 손을 놓친 것뿐이었죠. 단 몇 초 사이에 아들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귓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안을 헤매며 민수의 이름을 목이 쉬도록 외쳤던 자신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리고 아내 현정의 무너져 내리는 울음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날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처럼 찾아왔습니다. 경찰서, 실종아동센터, 심지어 전국의 고아원까지 찾아다녔지만 아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경찰은 아이가 유괴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처음 몇 년간은 모든 리소스를 동원했습니다. 병원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환자들까지 민수를 찾는 일에 도움을 주었죠. 전단지를 뿌리고 TV 실종자 찾기 방송에 출연하고 민수와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발견할 때마다 무작정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도움은 줄어들었고 결국 박 씨 부부만이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 현정은 그런 상황에서도 박 씨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아들의 방을 그대로 보존했고 매년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불었죠. 올해 민수는 35살이 되었을 테니 케이크에는 35개의 촛불을 꽂았습니다. 현정은 매년 민수의 나이에 맞는 옷을 한 벌씩 사두는 특별한 의식도 지켜왔습니다. 옷장에는 5살부터 35살까지의 옷이 크기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아무도 입지 않은 옷들, 하지만 그 옷들이 부부에게는 아들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민수가 5살 때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무릎에 특이한 모양의 흉터가 생겼던 일도 생생했습니다. 미끄럼틀 가장자리의 금속 부분에 무릎이 긁혔는데 흉터 모양이 마치 작은 초승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상처에 약을 바르며 울지 않고 참는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박 씨는 의사였지만 자신의 아이가 다쳤을 때는 그 어떤 환자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들의 생일에 2조각으로 나뉜 목걸이를 선물했던 일, 민수가 너무 좋아하며 목에 걸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목걸이에 새겨진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하나라는 문구는 이제 2개로 나뉘어 각각 우리 가족은 언제와 나 하나라는 불완전한 말이 되었죠. 완성된 문장을 다시 읽기 위해서는 2조각이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박 씨는 의사로서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줄 것 같았죠. 밤낮 없이 일했고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젊은 의사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다른 의사들에게 전설적인 외과 의사로 불리며 은퇴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실패한 아버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 현정은 이제 희망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심스레 이야기했지만 박 씨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젊은 남자 환자들의 얼굴을 살피고 거리에서 민수 또래의 남자를 보면 뒤따라가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갑 속 반쪽 목걸이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은 3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를 손에 쥘 때마다 오늘은 민수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죠. 대부분의 날은 실망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이 작은 의식이 박 씨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꿈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성인이 된 모습이었지만 분명 그의 아들이었죠. 꿈속에서 민수는 목에 반쪽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민수가 걸고 있던 목걸이는 분명 30년 전 박 씨가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 아들이 가져간 반쪽이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을 뜨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느낌, 오늘이 평범한 날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6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토요일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더 서둘러 노숙자 쉼터로 향하는 봉사활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꿈에서 본 민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혹시 오늘 3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박 씨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의료 가방을 챙기면서 문득 목걸이를 지갑에서 꺼내 오늘은 특별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의사가운 주머니가 아닌 가슴에 더 가까운 셔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죠. 마치 오늘 그 목걸이가 필요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현정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그저 좋은 꿈을 꿨다고만 답했습니다. 현정의 눈에도 오늘 남편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후라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알 리 없었죠. 오늘 이 평범한 봉사활동의 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는 것을. 노숙자 쉼터가 있는 공원에 도착한 박 씨는 차에서 의료 가방을 꺼냈습니다. 주머니 속 목걸이가 몸에 닿는 느낌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봉사활동을 수년간 해왔지만 오늘따라 가슴이 더 뛰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한켠에 임시로 설치된 의료 부스에서 박 씨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압계와 청진기,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들을 정리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꿈에서 본 민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박 씨에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은퇴한 대학병원 외과 과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에서 그는 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진료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봉사자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와 공원 반대편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박 씨는 즉시 의료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을 따라 뛰었습니다. 수십 년의 의사 경험이 그의 몸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공원 벤치 근처에는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지저분한 옷차림과 부스스한 머리카락으로 보아 노숙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갔고 몇몇은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쓰러진 남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맥박이 불규칙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영양실조 증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남자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의 모양, 콧대의 선, 입술의 윤곽까지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들에 민수를 투영해온 그였기에 스스로의 직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응급처치에 집중했습니다.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한 뒤 의식을 확인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동공 반응을 살피고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를 해본 결과 심각한 상태임을 직감했습니다. 주변 봉사자들에게 즉시 119에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대학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미리 연락해 응급 상황을 알리고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오랜 경력의 의사로서 그는 이 사람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박 씨는 남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니 마치 누군가를 닮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찾아 헤맨 부모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수천 번은 더 상상해 본 아들의 성인 모습이 이 노숙자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겪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다른 노숙자들 진료를 위해 남았겠지만 오늘은 이 남자를 두고 갈 수 없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박 씨는 의사로서의 본능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 낯선 노숙자에게 이렇게 강한 책임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박 씨가 전화로 미리 상황을 알렸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오랜 동료였던 간호사 지영도 있었습니다. 지영은 박 씨가 은퇴한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몇 안 되는 동료였고 그의 가족사를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영은 박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 달리 긴장되고 초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수술실에서 함께 일하며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그였기에 더욱 의아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지영에게 노숙자 쉼터 근처에서 발견한 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진료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신속하게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CT 스캔과 혈액 검사 결과 알코올성 간 손상과 함께 뇌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수술을 집도할 신경외과 의사에게 자신이 함께 들어가 참관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은퇴한 의사가 참관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병원의 전설적인 외과 의사였던 박 씨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프로토콜에 따라 특별 참관 허가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박 씨의 위상을 고려하여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지영이 박 씨에게 다가와 이 환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 든다고만 간략히 대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오랜 동료답게 더 이상 묻지 않고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지영이 갑자기 박 씨를 불렀습니다. 환자의 목에서 발견된 물건이 있다며 작은 비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더럽고 낡은 은색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 낡고 더러워졌지만 분명 반쪽 목걸이 펜던트였습니다. 희미하게 글귀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글씨가 많이 닳았지만 자세히 보니 나 하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진정해, 이런 목걸이는 흔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없어. 지난 30년간 수없이 많은 가짜 단서와 실망을 겪어왔기에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박 씨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셔츠 주머니에 있는 자신의 반쪽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환자가 수술실로 이동한다고 알렸습니다. 박 씨는 급하게 목걸이를 지영에게 맡기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우연은 너무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박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실망을 겪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 가짜 정보에 대한 제보, 그럴듯한 단서들, 모두 결국 허망한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한때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하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실망 중 하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또한 의사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정리해도 됐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고 박 씨는 조용히 한쪽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을 집도했지만 오늘은 그저 관찰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심장은 평소의 수술 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수술실 모니터의 경보음보다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면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출혈 부위를 처치하기 위해 환자의 가운을 더 올리는 과정에서 박 씨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오른쪽 무릎 위에 있는 흉터였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흉터. 마치 초승달처럼 생긴 그 흉터는 30년 전 민수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다쳤던 바로 그 흉터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흉터는 조금 늘어났지만 그 특이한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박 씨의 머릿속에는 아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시간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무릎 흉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에 이어 이 흉터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이성은 여전히 과학적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이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절박한 아버지의 희망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박 씨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로서 그녀는 박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박 씨는 수술실 벽에 기대어 서서 의료진이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목걸이와 흉터, 이 두 가지는 강력한 단서였지만 DNA 검사만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과학적 증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영에게 환자의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병원 복도 구석에 마련된 의료진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휴게실에 들어간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영이 건네준 비닐봉투에서 노숙자의 목걸이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작은 금속 조각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박 씨의 동료로 일하며 그가 아들을 잃은 아픔을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박 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발견한 노숙자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목걸이와 무릎 흉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눈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충격과 함께 희망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그녀 역시 확신할 수 없었지만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녀의 위치를 활용하면 비공식적으로 신속하게 검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내 현정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온 현정에게 확실한 증거 없이 또 다른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 민수인지 그는 모든 것을 걸고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본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박 씨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 순간 단순한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무릎에 난 그 특이한 흉터는 단순한 상처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의사였던 그는 수많은 상처를 치료해왔지만 자신의 아들 무릎의 상처만큼 마음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소독약을 바르는 동안 눈물을 참던 민수의 용기, 아빠의 손길에 안심하던 그 믿음의 표정까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그 특이한 모양의 흉터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거의 동일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체가 성장하며 조금 늘어났을 뿐 그 독특한 초승달 형태는 분명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성의 직감이 박 씨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술이 계속되는 동안 박 씨는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심장은 청진기로 들을 필요도 없이 요란하게 뛰었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다리는 마치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 무거웠고 입안은 사막처럼 말라갔어요. 30년간 꿈꿔온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에 현기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수술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와 흉터, 두 가지 강력한 증거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사로서의 이성은 과학적 증거,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지영이 수술실에서 나와 박 씨를 찾았어요. 그의 상태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동료로서 그녀는 평소에 침착하던 박 씨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는 박 씨에게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물었고 박 씨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30년 전 시장에서 민수를 잃어버린 이야기부터 목걸이의 의미, 그리고 무릎의 특이한 흉터까지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중간중간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어요. 지영은 충격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도 박 씨가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물론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30년 동안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찾고 있었는지 그 애타는 마음의 깊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박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환자의 DNA 샘플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원 프로토콜을 벗어나는 일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병원의 검사실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가 있으니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겠지만 사생활 보호와 환자 동의 등의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아내 현정에게 아직 알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온 현정에게 확실한 증거 없이 또 다른 희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영은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전달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환자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지만 의식이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었습니다. 박 씨는 집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반쪽 목걸이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두 목걸이를 직접 맞춰봐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뜻을 전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차를 운전하는 동안 박 씨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일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이미 무언가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현정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봉사활동 중 긴급 환자가 생겨 병원에 데려갔다는 사실만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잠시 들렀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서재로 향했어요. 현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남편의 모습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박 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안심시켰어요. 서둘러 서재로 향한 그는 책상 서랍에 보관해둔 반쪽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지갑에 넣고 다녔던 그 목걸이는 오늘 아침 특별한 예감에 셔츠 주머니에 넣었다가 병원에 가기 전 다시 서랍에 보관해둔 것이었어요. 마치 운명이 오늘의 만남을 예견이라도 한 듯한 기묘한 우연이었습니다. 서랍에서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는 순간 박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라는 글귀가 새겨진 반쪽 목걸이, 민수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그 목걸이가 이제 30년 만에 나머지 반쪽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으로 압축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현정은 서재 문 앞에 서서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목걸이를 손에 쥐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현정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쉼터 근처에서 쓰러진 젊은 남자를 발견한 일, 그가 목에 걸고 있던 반쪽 목걸이, 그리고 무릎에 특이한 흉터까지. 말을 마치며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 말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어요. 현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듣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30년간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온 그녀는 더 이상 쉽게 희망을 품지 않는 보호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저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자는 실용적인 대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명백히 떨리고 있었고 박 씨는 아내가 내면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현정은 묵묵히 일어나 민수의 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방 안에서 민수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 옷에서 DNA를 추출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박 씨는 아내의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학적 지식으로는 30년 된 옷에서 유효한 DNA를 추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어요. 섬유에 남아있는 DN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보다는 친자 검사로 자신의 DNA와 비교하는 것이 정확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도 아내가 이렇게 빨리 상황을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현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민수라면 내면에 자리 잡은 의문들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는지에 관한 깊은 궁금증이었어요. 박 씨는 환자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잡았어요.
30년 동안 함께 견뎌온 상실감과 그리움, 그리고 이제 찾아온 희미한 희망 앞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손의 온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박 씨는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목걸이를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고 지영에게 전화해 귀원 중임을 알렸어요.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 노숙자가 정말 민수라면 어떻게 그를 잃어버렸는지, 왜 그가 노숙자가 되었는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등 수많은 질문이 뒤엉켰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감정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벅찬 기대감이었습니다. 30년간 식지 않았던 부성애가 가슴속에서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박 씨는 바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지영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환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라고 상태를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한쪽으로 이끌어 DNA 검사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어요. 환자의 혈액 샘플을 이미 확보했으며 법의학적 DNA 분석 경험이 있는 검사실 동기의 도움으로 비공식적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병원 윤리위원회나 행정부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최소 72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또한 이런 비공식 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박 씨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반쪽 목걸이를 꺼냈어요. 지영이 환자의 목걸이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두 조각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박 씨의 손이 격렬하게 떨려 목걸이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영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맞춰보는 순간 마치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하나라는 문구가 온전히 읽혔고 두 조각이 만나는 선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금속의 마모된 정도와 색상까지도 동일해 보였어요. 박 씨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완성된 문장처럼 그의 가족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지영도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박 씨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DNA 샘플을 제공했고 지영은 친구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72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72시간. 평생처럼 느껴질 3일의 기다림. 박 씨는 환자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지영은 그에게 휴게실에서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도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병원으로 오겠다는 단호한 뜻을 전했습니다. 박 씨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현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그녀도 이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전화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1시간 후 현정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박 씨는 로비에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무언의 위로를 전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환자의 모습에 현정은 숨을 멈추고 꼼짝하지 않았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모성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고 어린 아들의 모습과 지금의 성인 남성을 연결짓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 씨는 목걸이 이야기와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았다는 사실을 현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무릎에 있는 특이한 흉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현정은 모든 것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 마음의 깊은 파도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병원 직원들은 방문 시간이 지났다며 두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박 씨의 병원 내 위상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체류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소리에 박 씨는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정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한밤중에 의자에서 잠든 아내의 모습이 안쓰러워 박 씨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포시 덮어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영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해 보였어요. 박 씨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자 지영은 소리를 낮추며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지만 막상 직면하려니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 남자가 민수가 아니라면? 또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실망을 맞이해야 한다면? 그런 고민에 잠겨 있을 때 문득 현정이 깨어나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아픔을 나누어 온 부부였기에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현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환자의 침대 곁에 다가가자 그는 마침 눈을 떴습니다. 조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환자는 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놀란 듯 했어요. 이 순간 박 씨는 그의 눈에서 어딘가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을 바라보던 5살 아들의 눈빛이 성인이 된 이 남자의 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으로 박 씨는 환자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퇴한 의사이며 어제 공원에서 그를 발견했다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환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머리를 조금 만졌습니다. 수술 후 일반적인 혼란과 통증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이름이 민수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박 씨의 심장은 마치 멈춘 듯 했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이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성씨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환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은 성씨를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은 고아원에서 임의로 지어준 김씨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그 단어가 박 씨의 가슴을 찔렀어요. 실종된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그동안 아들을 찾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에 박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열심히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아들이 부모 없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박 씨는 고아원에 대해 더 물어보았어요. 민수는 서울 외곽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5살 무렵부터의 기억이 있으며
그 이전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흐릿한 기억 속에 따뜻한 손길과 누군가의 웃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자신의 어린 시절은 늘 모호하고 불분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비교적 평범하게 지냈지만 10대 시절부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분노로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생각에 반항심이 커졌고 그것이 학교 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18살에 고아원을 나와 이후로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해왔다는 말에 박 씨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들이 겪었을 외로움과 상처를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가장 중요한 질문,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 목걸이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갖고 있던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물건이라 생각해 항상 간직해왔다고 설명했어요. 나 하나라는 글귀가 새겨진 그 반쪽 목걸이가 언젠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그 목걸이를 버리려 했지만 어린 자신이 목걸이를 놓지 않고 울며 매달렸다고 해요. 그 후로 그 목걸이는 그의 유일한 소유물이자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선물했던 목걸이를 아들이 30년 동안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해야 했어요. 확실한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믿음을 100%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어온 후였기에 이번에도 혹시 우연의 일치는 아닐지 경계심을 놓을 수 없었어요. 박 씨는 민수에게 무릎의 흉터에 대해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시절 다쳤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끔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따뜻한 손길, 그때 울지 않으려고 애쓰던 자신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며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수가 말한 기억은 박 씨 자신이 아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던 바로 그 순간과 일치했어요. 너무나 선명한 일치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정에게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수라는 이름, 고아원 생활,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릎 상처의 기억까지. 현정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30년간 수없이 많은 실망을 겪어온 그녀에게 이번에도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고 울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녀는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맞느냐고. 아들을 찾은 것이 꿈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 많은 실망 끝에 그녀는 더 이상 쉽게 희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지영이 다가와 DNA 검사 결과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이틀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부부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이틀. 30년을 기다렸는데 이 이틀이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병원을 떠나지 않고 틈틈이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이 점점 또렷해지는 민수와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인생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었던 간절함,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이야기가 박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놓친 게 아니에요. 현정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서 민수를 데려간 거예요. 현정의 말은 박 씨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자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정은 처음에는 병원에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희망을 품었다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도 견디지 못하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만 직접 민수를 만나지는 않고 멀리서 그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는 현정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동안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로서 느끼는 가슴 저린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 씨는 아내가 중환자실 밖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발견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함께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어요. 의사들은 그가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고 곧 퇴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당황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수가 떠나버리면 또다시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을 다시 놓친다는 생각에 박 씨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가 퇴원해버리면 어떡하지? 박 씨는 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찾지 못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지영은 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민수에게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의료진에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 씨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박 씨는 여러 핑계를 대며 민수에게 조금 더 병원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학적 조언, 퇴원 후 갈 곳이 없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안까지. 간절함을 감추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왜 낯선 의사가 자신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의아해했지만 박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조금 더 병원에 머물기로 했어요. 그는 평소 병원과 같은 시설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박 씨에게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마음이 조금 열린 듯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박 씨는 병원 근처 카페에 현정을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앞에 두고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불안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결과가 나온대. 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들어 올리려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현정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녀는 만약 아니라면이라는 말을 하려다 멈춘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후라 그녀는 희망을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이번에는 달라. 박 씨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가슴이 그렇게 말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의사 생활 동안 직감을 믿어왔고 이번만큼은 그 직감이 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세 번째 날 아침 지영이 급하게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중요한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긴장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30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의 순간. 모든 것이 이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봉투를 열기 전에 현정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순간을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봉투를 꼭 쥔 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화를 걸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로비에 도착한 박 씨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현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현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어요. 혼자 열어보기가 두렵다며 아내와 함께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놀랍게도 이미 병원에 와 있다고 대답했어요.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는 것을 알고 어젯밤 카페에서의 대화 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병원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 씨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이 순간을 혼자 맞이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몇 분 후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 씨의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6월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가 봉투를 열어볼지 물었고 현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이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거의 동시에 뛰는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 박 씨의 눈에 친자관계 확률 99.9999%라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박 씨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현정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30년간 참아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어요. 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정말 그들의 아들이라며 흐느꼈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30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떨어져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현정이 걱정스럽게 갑자기 그들이 부모라고 말했을 때 민수가 믿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박 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부모를 찾았다는 사실은 큰 충격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목걸이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민수에게 선택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정은 집에 가서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과 그가 잃어버렸을 때 입고 있던 옷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현정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의 물건들을 정성껏 보관해온 상자였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생일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실종 당일 입고 있던 작은 청바지와 티셔츠까지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민수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면회가 가능하다고 알렸어요. 박 씨와 현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30년 만의 재회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병실 문 앞에서 현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30년간 상상해온 이 순간이 현실이 되자 오히려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수는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30년 전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보고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작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에게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야기가 길고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민수는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고 박 씨는 30년 전 시장에서 5살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날의 상황,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30년간 기다려온 시간까지. 말을 이어가는 동안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목걸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반쪽 목걸이를 꺼냈고 지영이 가져다 준 민수의 목걸이와 나란히 놓았어요.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하나라는 문구가 완성되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지만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현정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어린 민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5살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어린 민수는 목에 바로 그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놀이터에서 놀던 모습,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웃던 순간, 어머니와 함께 케이크를 자르던 장면까지. 모든 사진이 민수가 잃어버리기 전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목걸이가 자신의 유일한 단서였다는 말을 하던 중 감정이 복받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쌓아온 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흐릿한 기억들이 조각조각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놀이터에서 다쳤던 무릎, 따뜻한 손길로 상처를 치료해주던 아버지, 생일에 목걸이를 선물 받던 순간까지. 민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가 떨리듯 흘러나왔어요.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부르는 그 말에 박 씨와 현정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정이 먼저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수도 서서히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어 박 씨도 다가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 목걸이의 글귀처럼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하나라는 문장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30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놀이터에서 놀던 순간,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기억,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까지. 흐릿했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해져 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항상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알겠다며 그 목소리가 부모님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어요. 현정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도 매일 밤 아들을 불렀다며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외로움과 방황,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어요. 박 씨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병실은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의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지영은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학적 기적은 많이 보았지만 이런 인생의 기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세 사람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집에 갈 수 있을지 물었어요. 그 말에 현정은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매일 기도했던 그 한마디를 드디어 들은 것이었어요. 박 씨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집에 가자며 아들의 방은 항상 그대로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30년의 기다림, 30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기적. 이제 그들은 다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박 씨의 집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던 박 씨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현정과 민수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나누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커피 향기와 함께 퍼지는 대화 소리가 집안을 포근하게 채웠죠. 민수가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이 가정의 일부가 되었죠. 알코올 중독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온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박 씨의 도움으로 민수는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건설 자재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 준비를 도와주던 아버지와 밤새 이력서를 쓰던 날들이 떠올라 민수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박 씨는 거실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 조각으로 나뉘었던 목걸이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하나라는 문구가 온전히 빛나고 있었죠. 목걸이 주변으로는 세 사람의 사진들이 작은 콜라주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공존하는 소중한 기억의 모음이었어요. 민수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가 됐다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민수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처음 몇 주간은 그 호칭을 부르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마치 평생 불러온 것처럼 편안해졌죠.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평화로운 아침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현정이 민수의 접시에 계란말이를 더 담아주었어요. 어렸을 때도 이 반찬을 제일 좋아했다며 살짝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정은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울 차례라고 민수에게 말했어요. 지난 몇 주간 어머니는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수는 배움에 열심이었죠. 어머니의 손맛을 기억하기 위해 레시피를 노트에 세심하게 적어두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박 씨는 민수에게 오늘 봉사활동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이 쓰러졌던 그 노숙자 쉼터였어요. 민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누구보다 그곳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민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6개월 전 이맘때쯤 그는 길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날 자신이 쓰러진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떴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작은 동작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고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숙자 쉼터에 도착하자 다른 봉사자들이 반갑게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6개월 전 위급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노숙자가 이제는 단정한 모습으로 봉사자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한 봉사자는 민수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수는 쉼터에 있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지, 30년 만에 가족을 되찾게 된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삶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민수에게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흉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목걸이를 30년간 간직했던 자국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의료봉사를 돕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박 씨의 눈가에 잔잔한 물결이 일었어요. 한때 자신이 돕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현정을 닮은 따뜻함과 자신을 닮은 단호함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유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쉼터 주방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예전에 자신이 이곳에서 받았던 그 음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배고픔을 달래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접시의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스럽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말을 고르던 그는 이어서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을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박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민수가 곁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박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정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일마다 해주던 특별식이었죠. 부엌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민수가 어머니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허브 정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그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민수는 다른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운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정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그녀 역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을 돕는 모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자신을 지탱해준 힘이었다고 말했어요. 박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봉사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은 함께 민수의 방으로 향했어요.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그 방에는 이제 민수의 새로운 물건들이 조금씩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난감 옆에 취업 준비 서적이 놓여 있었고 낡은 포스터 옆에는 새로운 캘린더가 걸려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가 새 직장에서 사용할 명함 견본이 놓여 있었어요. 김민수라는 이름 대신 박민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본래 성씨였죠. 법적 절차를 통해 이제 공식적으로도 박민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명함 한 장에 민수의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 옆에는 민수가 고아원 시절부터 써온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이 일기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언제나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마음을 나누었어요. 특히 매년 생일마다 자신의 진짜 부모가 어디에 있을지 상상하며 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를 읽는 현정의 눈에서는 보석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작은 상자를 열어 부모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작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5살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목걸이, 처음으로 받은 선물인 작은 곰 인형,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담은 편지들. 이 모든 것이 그를 지탱해준 작은 희망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부모님이 자신의 방을 3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왔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표했어요. 어머니가 매년 챙겨두었던 옷들을 보며 그는 평생 느끼지 못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잃어버린 30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현정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손을 포개었어요. 지난날의 아픔은 이제 치유되었으니 앞만 보고 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세 개의 손이 겹쳐진 모습이 마치 완성된 목걸이처럼 하나로 이어져 보였어요. 그날 밤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된 시간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아침 꿈에서 본 민수의 모습, 그리고 특별한 예감에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던 일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은 남편의 손을 포근히 감싸 안았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쓰러진 곳이 하필 남편이 봉사하던 쉼터 근처였고 그날따라 목걸이를 가슴 가까이 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박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이 준비한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그 이후 30년 동안의 빈 페이지들. 이제 그 빈 페이지를 함께 채워나갈 시간이 주어졌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따스한 햇살처럼 환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수는 부모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안정이 되면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단체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도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박 씨와 현정은 아들의 계획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은 민수의 새 직장 첫날이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진정한 새 출발의 날이기도 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한 가족의 다짐이 아침 햇살처럼 밝고 따스했습니다. 박 씨는 문득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30년 동안 그곳에 있던 반쪽 목걸이는 이제 액자 속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새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하는 직장 생활에 긴장한 듯 했지만 눈빛은 기대감으로 빛났어요. 박 씨와 현정은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들의 첫 출근길. 그 순간은 세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현정은 민수의 넥타이를 살짝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하며 눈에 사랑을 가득 담았어요. 현정은 같은 눈매와 같은 미소, 그리고 같은 따뜻한 마음까지 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민수는 출발하기 전 부모님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잃어버린 시간을 앞으로의 행복으로 채워나가겠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와 현정은 서로의 손을 포근히 맞잡았어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다시 만난 가족, 그들의 새로운 인생 여정이 시작되었어요.